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생명윤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앞 시간에는 조금 쉬운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물 권리와 관련된 여러 사상가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번 우리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자, 학습을 통해서 일단 동물 권리와 관련된 네 가지의 관점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자, 그래서 각각의 범위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는지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에는 동물까지, 그다음에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식물까지,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에서는 무생물까지 이렇게 포함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했느냐? 구분 근거는 이 대상이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인가에 대한 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고려 대상이라는 이 표현은 다른 의미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요 내용과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자, 도덕적 고려 대상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대우되어야 된다. 도덕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고 있다. 혹은 본래적이고 내재적이며 절대적이고 목적적인 가치를 지닌다. 이 모든 표현들은 다 도덕적 고려 대상과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럼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느냐? 지금 보시는 도구적 혹은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동물은 X, 식물은 X, 무생물은 X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인간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동물, 식물, 무생물은 도구적,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동물 중심주의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지만 식물과 무생물은 도구적,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 중심주의에서는 역시 무생물은 도구적, 수단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에 있는 학자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2학년 때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배웠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목적론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각각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요 윗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기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인간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물은 단순하게 생존과 종족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동물은 거기에 대해서 활동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러한 동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해서 뭘 가지고 있다? 생각, 사유, 이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간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자,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의 이분법적인 자연관, 세계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로 나눈다라는 거죠. 뭘로 나누고 있다? 정신과 육체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이성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성이 있는 존재는 오직 인간이다. 그리고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동물, 식물, 무생물. 동물, 식물, 무생물. 그래서 인간만이 이성이 있는 존재다. 해서 이거를 둘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동물 기계론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자, 동물 혹은 동물 이하의 존재들을 뭐로 본다? 예, 기계, 도구,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 이하의 존재들을 생명이 없는 물질적 재료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결국 기계론적 자연관에 입각해 있다. 그리고 기계론적 자연관에서 어떤 현상을 볼 때 그 현상은 기계적인 필연성이라는 겁니다.
고통이나 쾌락, 우리가 봤을 때 동물이 아파서 신음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들은 고통에 의한 것이 아니다. 혹은 쾌락에 이런 것도 아니다. 기계적인 필연성이다.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라는 걸로 해석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고통을 받고 있니 뭐 쾌락을 뭐 느끼고 있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뭐다? 동물 기계론의 관점에서 동물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기계처럼 생명이 없는 이런 걸로 간주를 해서 현상을 해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칸트입니다. 칸트는 이제 이성이 있는 존재와 이성이 없는 존재를 구분합니다. 이 관점에서 인간과 동물, 식물, 무생물을 구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죠. 뭐죠? 직접적인 의무랑 간접적인 의무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의무의 대상은 뭐죠? 본래적이고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러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접적 의무의 대상은 수단적, 도구적 가치를 지니는 것들인데요. 왜 여기에 대해서 간접적인 의무를 지녀야 되느냐? 그렇죠. 인간의 장기적인 이익이나 도덕적 혹은 인격적 완성을 위해서 간접적 의무를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동물을 학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나빠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도덕적, 인격적 완성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인간 외의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 있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의무의 두 내용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코엔입니다. 코엔은 도덕적 차이와 그 다음에 도덕적 권리라는 개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도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도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동물은 도덕적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다? 도덕적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도덕적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다시 설명이 될 수 있냐면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자율성에 기반해서 윤리 규범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도덕적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도덕적 권리가 있는 인간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차별이 인정된다라는 관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동물 중심주의로 넘어왔습니다. 인간과 동물 같이 넘어왔다라는 거죠. 자, 등장하는 학자 먼저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벤담과 밀이 있습니다. 벤담과 밀, 그리고 이제 싱어가 있죠. 벤담과 밀은 어떤 능력을 도덕적 고려의 기준으로 잡고 있느냐? 자, 중요한 개념 나가죠. 쾌고 감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쾌락과 고통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도덕적 고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싱어는 역시 쾌고 감수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어가 나오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해라는 건데, 이익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쾌고 감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용되고 있는 용어, 이 용어를 통해서 맥락을 고려해서 싱어인지 벤담인지 혹은 밀인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 싱어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차별주의 혹은 뭐 성차별이나 인종차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도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동물 해방론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지를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언어적 장난, 언어적 함정에 빠져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익
혹은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만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혹은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틀리다라는 겁니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하게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이건 틀린 거니까 다음번에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표현되면 다 틀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 표현이 이제 바뀝니다. 인간과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 혹은 인간과 동물의 이익 혹은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동일하게 고려하자, 똑같이 고려하자, 이 표현들은 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그래서 틀렸다, 요 개념이 아니라 요 표현들이, 앞에 있는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뭐 해야 된다?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맥락을 파악한 상태에서 활용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를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맞지만 이익 관심을 가지는 존재를 동일하게 대우해야 된다,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라는 표현은 싱어의 관점에서는 틀렸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 혹은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하자라는 표현이 인간과 동물의 쾌고 감수 능력을 동일하게 고려하자, 똑같이 고려하자, 요 부분은 표현이 맞다라는 겁니다. 예, 이제 동물 중심주의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레건입니다. 레건은 앞서 우리 인간 중심주의에서 살펴보았던 칸트의 의무론적 입장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데, 일단 동물 중심주의의 입장에 서 있다. 그래서 동물 권리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레건의 관점에서 등장하는 주요 용어는 이제 삶의 주체라는 거죠. 삶의 주체. 레건은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주요한 화두였다고 한다면, 레건의 관점에서는 이제 삶의 주체라는 이 용어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삶의 주체가 되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이 표현은 곧 내재적 가치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자, 칸트도 내재적 가치를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내재적 가치를 가진 칸트의 입장에서는 그 대상이 인간이었다라고 한다면, 레건은 이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이 존재가 인간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동물까지.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겠죠. 그러면 이제 삶의 주체가 된다는 표현은요,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영위하는 이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지금 밑에 보이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인지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정체성, 행복, 쾌고 감수 능력 모두를 갖춤. 이런 것들은 다 내재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죠. 1살 이상의 고동 포유류, 그리고 성장하는, 오답니다. 성장한 이제 고등 동물, 이렇게 그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싱어와 레건의 어떤 관점에서, 이것도 역시 선지와 관련된 부분, 싱어의 관점에서는요, 쾌고 감수 능력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겁니다. 쾌고 감수 능력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 충분 조건. 레건은 뭐죠?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필요 조건은 뭐라는 거죠? 레건의 관점에서는 앞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가 제시가 됐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겁니다. 레건은.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싱어의 관점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이 곧 도덕적 고려의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등식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자,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잘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